환경과 학습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 같지 않다. 아이들을 많은 프로그램에 돌려보면 똑똑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막 풀고 이런 것들은 과연 도움이 될까? 아이들한테 많은 체험을, 눈에 뭘 많이 넣어주는 거죠. 강한 집중력과 의지를 통해서 발달시키는 그런 것은 결정적으로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하는 즐거움을 심어주는 게 소위 고지능 아동, 영재 아동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한데요. 예. 저는 이제 50대 50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들의 학력이 높고, 뭐 아주 명민하고, 또 뭐, 저도 학생 때 뭐 IQ도 높게 나와요. 그런 아이들, 그런 분들의, 그런 부모들의 아이들이 뭐 똑똑할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말하자면 부모는 뭐 의사, 변호사,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그 학력과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그런 학업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는 그냥 뭐 평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평범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건 최상위 2% 3% 되는 그런 지수가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상위 10% 정도 뭐 아니면 20% 정도에서 우수해요. 뭐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 반대 사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은 그냥 전혀 그냥 평범한 사람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뭐 이제 그런 분의 자녀인데 또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높은 사례도 있어가지고 이게 꼭 따라서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헌도 상당히 말하자면 논문이라든가 뭐 학술 자료도 보면은 상당히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한다면 환경과 학습이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 같지 않다. 저는 뭐 10% 이하로 보는데 근데 이제 안 믿죠. 말해서 조기교육을 시키고 뭐 학군지에 가서 아이들을 뭐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똑똑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식의 인플레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되게 비슷한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비슷한 이제 과제로 만약에 평가한다면 당연히 그런 애들이 높은 평가가 나오겠으나 뭐 지능 검사가 평가하는 방식은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아이가 갖고 있는 지적인 잠재력 혹은 이제 인지 발달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그 상당히 정교한 평가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딱 해보면 의외로 학습이나 뭐 환경의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아프리카, 동남아에 아주 좀 인프라가 아주 형편없는 곳. 그야말로 아이들이 뭐 깨끗한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뭐 영양 공급도 뭐 걸핏하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고 뭐 풍토병에 시달리고 뭐 산모도 제대로 먹지 못. 그런 지역의 아이들은 확실히 인지 발달이 빠르지 않습니다. 뭐 아까 지능지수 평균이 100이라고 했지만 뭐 실제로 이제 그 국제적인 학술 자료를 보면 뭐 어느 지역에는 뭐 80도 나오고 막 83도 나오고 막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나라와 같이 인프라가 좀 깔려 있는 곳에서는 큰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 중소도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게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군지라고 하는 우리 대표적인 뭐 강남 3구, 4구 뭐 혹은 뭐 목동 지역 그에도 제가 교육 특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평촌이니 과천이니 분당이니 수지니 수원이니 뭐 그다음에 노원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이제 학령기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제 그런 지역의 아이들과 조금 다소 뭐 한산한 뭐 중소도시급의 지역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실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안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상당히 광범위한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뭐 평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허술한 주장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 학습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부모의 뭐 DNA만 따져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성장하면 머리도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체적인 이제 발육이 좋은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더 좋은 그 경향성도 실제로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저는 이제
뇌신경계, 우리가 갖고 있는 신경 생리계의 효율성이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되게 효율이 높아요. 아니면 에너지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강하고 빨라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뇌신경계 발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뭐 맞아 엔지니어링을 해서 더 좋게 만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전적인 영향은 크게 봐서는 되게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이어지는 이제 의문점이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머리가 좋은 아이로 태어나게 할까요? 아니면 키울까요? 뭐 이제 이런 문제하고 연계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은 연령대 구분으로 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태내에 있을 때나 아니면 만 3세, 4세 정도까지는 지극히 기본적인 말하자면 잘 먹어야 되겠죠. 영양 공급이 고루고루 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영양 공급이 진행되는 거, 제공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산모가 예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뭐 불안한 그야말로 문제 뭐 아주 형편없는 이제 나라에서 막 테러의 위협이 있다든가 뭐 전쟁의 위협이 있다든가 걸핏하면 뭐 산모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는다든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없고 뭐 오염된 뭐 풍토병에 있어 당연히 아이들이 잘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겠죠. 뭐 심지어는 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평균적인 체중 이런 것도 사실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뭐 그런 나라가 아니고 뭐 그냥 뭐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면 뭐 산모가 뭐 술을 마신다던가 담배를 뭐 아주 뭐 헤비스모크처럼 피워낸다든가 약물을 뭐 막 함부로 쓴다든가 뭐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뭐 인체라는 게 이렇게 특히 산모의 인체라는 것은 이 태아를 4중, 5중, 6중을 아주 보호하는 장치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엉망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뭐 태아는 대부분 잘 보호가 돼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끔 그 인체 구조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산모의 모든 이제 호르몬이라든가 뭐 생리적인 밸런스가 사실 자동으로 다 조절하게 돼 있으니까 뭐 말하자면 편안하게 해주고 뭐 스트레스를 안 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제 비슷하게 적어도 한 3세, 4세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잘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야말로 뭐 우리 뭐 노래에도 나오지 뭐 진자리 마른 자리 막 갈아 뉘우고 아이가 뭐라고 이제 뭐 옹알이를 하던 뭐 울던 뭐 하면은 그거를 이제 키우는 엄마가 이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고 케어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불편하면 불편한 걸 제거해주고 뭐 달래도 주고 안아도 주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시기까지는 한 3세 4세까지는 뭐 부모 특히 이제 엄마의 스킨십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워낙 경쟁적이다 보니까 뭐 태아 있을 때도 뭐 무슨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아니면 뭐 책을 읽어준다 태아한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태어나자마자 뭐 이제 플래시 카드 같은 걸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적 자극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유사과학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었나? 실제로 그렇다는 뭐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나? 사실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플래시카드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최소한으로 이제 발달시켜서 만들어낸 기법 같은 것들이거든요. 뭐 그런 아이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됐겠죠. 근데 정상적인 혹은 좀 우수한 아이들한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아닐까? 적어도 한 3세, 4세까지는 부모의 스킨십이라든가 뭐 아이의 어떤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조금은 이제 빠른 대응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4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체험 학습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앉혀놓고 기출 문제를 막 풀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의구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체험을 눈에 뭘 많이 넣어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뭐 지금은 그런 걸 못 하고 있지만 뭐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혼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뭐 이렇게 그런 가족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그래도 볼만한 뭐 박물관, 미술관, 뭐 아니면 뭐 전시관, 뭐 체험 학습의 여러 그런 게 한 20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런 데를 이제 기회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데려가서 그런 걸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200군데 되면 뭐 그다음에 어떻게 그거 아니죠. 같은 곳이라도 또 가도 되죠. 처음에는 이제 뭐 주마간산처럼 보죠. 두 번째 갈 때는 자기가 이제 흥미있는 요소를 좀 집중적으로 뭐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체험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 친한 친구들과 같이 가서 뭐 좀 아는 척하면서 떠든다든가, 뭐 퀴즈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뭐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기는 이렇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초등학교 고 연령대 만 11세, 12세까지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중학교 이상이 되면 이제 그때도 뭐 사실은 그야말로 기출문제 푸는 이런 학습은 저는 뭐 끝까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뭐 말하자면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때는 좀 당연히 좀 해야 되겠죠. 그 이전까지 기간은 자기주도적인 독서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이의 그런 인지 발달의 속도를 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속도에 잘 맞춰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말하자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실은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아이가 자기주도적으로 독서 역량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폭넓게 깊이 있게 이제 발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뭐 아이들의 어떤 학업 경쟁력이라는 것도 대체적으로는 문해력과 뭐 수리 과학적인 이제 추론 능력 그래서 크게 두 개로 대비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면 이거 다 같은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을 한 사람인데 그 수학자들은 수학을 언어 체계로 이해하거든요. 뭐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언어 체계이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외국어 학습이랑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들도 뭐 처음에는 뭐 의사소통 위주의 것들이지만 어느 정도 깊이가 되면은 한자로 돼 있던 영어로 돼 있던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추상적인 고급 어휘들을 고급 개념들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좀 확장시키는 능력. 말하자면 그거를 뭐 옛날에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뭐 영어 표현은 extrapolation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확장을 해가지고 쫙 모든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사람의 사상이나 뭐 생각이나 아이디어라는 게 다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배우기도 하고 자극도 받고 또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문해력 혹은 표현력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으로 대표되는 이제 수학을 괜히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해서 결국 이제 과학이나 기술 쪽으로 이제 좀 더 경제적인 어떤 이론들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연구 결과들을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도구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자연과 과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 체계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능력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적어도 20대 중후반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 혹은 뭐 자극을 통해서 혹은 뭐 강한 집중력과 의지를 통해서 발달시키는 게 이제 똑똑한 아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능력을 확장하는 방법일 텐데요. 그런 것은 결정적으로는 좀 독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독서가 뭐 강제로 이제 어디다가 몰아넣고 너 하루에 뭐 20권 읽어라, 30권 읽어라 그런 독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기주도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달돼야 된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주도성은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주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특정한 책에서도 어떤 페이지를 읽을 것인가도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읽는 방법.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빨리 읽는 속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독, 뭐 아니면 뭐 발췌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책을 꼭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뭐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읽어야 된다. 이건 좀 약간 좀 꼰대 같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죠. 자, 같은 책에도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에서 한 페이지를 통해서 엄청난 영감을 얻었어요. 여기서 내 인생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속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뭐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권의 책이 출판되고 있는 세상이고요. 뭐 세계적으로 아마 수백 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자료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한 잘 정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려면 스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독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쭉 이렇게 빠른 속도로 훑어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나 아니면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을 이제 넘겨버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을 저는 속독 혹은 발췌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제 독서의 방법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도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그 네 가지를 자기에 가장 맞게 그 친구가 스스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이제 자꾸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 뭐 음악하는 사람은 뭐 그 그루브라고 그러죠. 그루브. 똑같은 이제 멜로디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리듬이 생기고 어떤 특정한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책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책을 읽는 것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뭔가 이제 학교를 가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한테 좀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난 책을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뭐 이렇게 돼서 그 책을 자기의 스타일로 책을 즐기게 만들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뭐 설득력은 있어요. 야,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어딨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놈은 못 당해. 뭐 그런 말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긴 하지만 과연 뭐 그 부모가 매일매일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내가 골라준 책을 읽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괴롭겠죠. 근데 네가 읽고 싶은 책을, 말하자면 저는 이제 그걸 대형 서점을 자꾸 데려가라고 권하거든요. 대형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다 봐. 네가 책을 골라오면 엄마가 사줄게.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것을 즐겨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니면 364 하면서 하루같이 룰루랄라 하고 해피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좀 똘똘한 아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책을 즐겨하는 태도는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상을 써먹으면서 보기 싫은 책을 막 억지로 보는 그런 공부하고요. 그냥 틈만 나면 이 책 저 책, 남의 집에 가서도 이 책도 꺼내보고 저 책도 꺼내보고, 그거 보다 이 책 재밌는데 이런 책을 내가 여태까지 왜 못 발견했지? 그런 태도가 딱 심어져 있다면 그런 사람이 훨씬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책을 즐겁게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쟤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책 뺏어버려. 그리고 수학책을 들이밀어. 아니면 영어 암기장을 들이밀고 이거 괴롭지만 해. 그걸 참아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제 이런 장면을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엘리트 스포츠를 하면서 정말 어디내 나가서 다른 나라의 어느 팀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한 아니면 그 승부에 대한 엄청난 열기, 열정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학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게 좋아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말로는 저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아니면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뭐 그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그러면 정말 행복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학술적인 것에 뭔가 하게 되면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높은 수준에 가고 싶은 열망을 당연히 갖고요. 그러려면요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면서 매달리기도 하고요.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못지않게 그런 것들을 딱 해결해 냈을 때 거기서 느끼는 희열. 드디어 내가 해냈다. 남들은 못했지만 나는 했어. 그런 즐거움을 맛봐야죠. 맛본 사람이 그런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이 사람은 내재화가 돼서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어우 심심해 뭐 카지노가 나갈까? 어이 심심해 뭐 어디 뭐 좀 젊은 여자나 꼬셔볼까?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좀 요새 나오는 새로운 학문적 트렌드가 궁금해.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결합을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즐거움을 심어주는 게 소위 고지능 아동, 영재 아동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좀 원래는 서울대 수학과 나오고요. 그리고 IT 쪽에서 저의 첫 직장은 LG전자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슈레퍼크드 코리아 여기서도 이제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분야나 뭐 상담 뭐 컨설팅하고는 전혀 문외한의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실은 거의 뭐 이제 2008년이니까 벌써 17년 됐네요. 그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 인생 뭐 직업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 분야가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이다 보니까 상담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좀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아주 나이에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제 대학원도 다녀가지고 석사학위도 받았고요. 박사 과정도 수료는 했습니다. 좀 논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논문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뭐 기왕이면 공부 이왕 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뭐 또 하나의 마무리를 짓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우연찮게 이제 했는데 계속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만났어요. 줄잡아 한 10,000 가족은 만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사실 되게 힘든 요소가 있어요. 부모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 조금 힘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주 고지능 아이들 부모만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평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살짝 머리가 좋은 아이들도 대상으로 많은 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해드릴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좀 부담 없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아이의 그 소위 지능 지수라는 거 저는 이제 이걸 인지 발달의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꼭 감안해야 될 정도 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떤 사교육 시장의 그런 불안 마케팅 뭐 이런 것에 좀 후달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아주 본질적인 것 즉 정말 사랑받는 부모가 된다는 그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뭐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확고하게 정확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저를 뭐 찾아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